저희 최대 규모의 지금 몇 명이죠 저희? 7명이고요. 사실 원래는 6분, 저까지 포함해서 6사람을 생각을 했었는데 제 끝에서 두 번째 앉아 계신 분이 오전에 두 번째 작품에서 보셨던 P라고 스테이트먼트는 기술이 됐었지만 뭐 실명이 다 나왔으니까 박정근 씨 서울 데카당스이고요. 오늘 사실은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영상 자료원에서 하는 마지막 토크이기도 하고 또 김경만 감독님 작품이랑 같이 보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해서 보시면 어떨까 해서 무대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보통 저희가 책상을 한 하나하나 2개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4개 정도 쓰는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랑 앉아 계신 분들 숫자가 거의 비슷한 느낌. 우선은 아마들 이제 전시도 시작한 지가 좀 됐고 상영회도 이번 주 5월 18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 잘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소개 간단하게 시작하고 참여자를 소개를 하고 이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토탈리콜 프로젝트이고요. 일민미술관, 그다음에 문집라운 사이, 한국영상자료원이 공동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민미술관에서는 전시가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상영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신 두 작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미술관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영상자료원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 작업이고요. 이제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거는 그러한 작업들 그리고 작가분들의 다른 미술 공간이나 전시를 위해서 만들었던 작업들을 같이 보는 여러 기회를 가졌습니다. 5월 31일 날 미술관에서도 마지막 퍼블릭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때도 많이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소개부터 하고요. 그리고 오늘 진행하면서 보통은 평론가분 모시고 작가분들의 어떤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나누고 질문과 답변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마지막 자리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 얘기 듣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바로 손 들어주시면은 바로 질문과 답변 모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끝에서부터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굴이 안 보이네요. 오긴 콜렉티브. 안녕하세요. 저는 오긴 콜렉티브의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전에 두 번째 영화에 나왔던 P라고 합니다. 저기 사진관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삐소리더 우리는 만든 김경만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번 이 프로그램 기획에 같이 했던 유은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긴 콜렉티브 김아영입니다. 네, 오긴 콜렉티브의 진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민미술관 큐레이터 박재웅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을 이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오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프로그램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김경만 감독님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제 상영회를 하시고 나서 나왔던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해 주셨던 게 미술관이랑 극장이랑 어떤 영상의 관객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운드가 제일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확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고 약간 진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우 씨가? 제가 할까요? 네. 예, 지금 박재영 큐레이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운드 부분, 그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에 오늘과 같은 토크 자리에서 사실 약간 고백 차원에서 했던 말씀이었는데 뭐였냐면 저희가 이걸 제작할 때 약간 사운드에 의도치 않게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사운드가 소실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될 수 있으면 잘 살려서 어떤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저희 영상 작업이 사실 제작되어진 방식이 이게 현장에서 즉석에서 퍼포먼스의 형식으로 박정근 씨와 연기자의 연기 혹은 즉흥 상황극 이것이 연출되는 것을 기록한 과정에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두 번을 다시 재현할 수 없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뭐 레코딩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을 취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기록되어진 어떤 안 좋은 퀄리티의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제 작업을 이제 마무리 지은 거라 오늘과 같은 듣기에 좀 거슬리지 않으셨나요? 노이즈들이? 네, 현장에서 뭐 그 에어컨 소리도 많이 묻어나오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 이게 과연 그 상영 가능한 퀄리티가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전시장에서는 사실 그게 티가 많이 안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오픈된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관객들이 걷는 소리도 다 섞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사실 모든 분들이 숨을 죽이고 관람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소리가 너무 신경 쓰이고 40분 넘는 시간 동안. 네, 그래서 지난번에 약간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알았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자동차 소리가 나오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제 PC로 볼 때 전혀 소리를 못 들었고 전시장에서도 못 들었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 몰랐는데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 두 번째 극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되게 예술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는데요. 어떤 디테일이랄지 아니면 극장 환경에서 오는 반향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삐소리가 울리면 같은 경우도 감독님께서 사운드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셨던 걸로 아는데요. 이제 미술관에서 약간 오픈된 공간에서 진행을 헤드폰과 함께 하고 있고 극장에서 보이고 있는데 약간 그 두 개의 뭐 작가로서 느끼는 차이점이랄지 아니면 어떠한 것이 작업에 더 맞는 것 같다할지 뭐 의견을 좀 주시면은 네,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사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할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초장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다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해주셔도 됩니다. 예, 일단 서울대 카당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일단 작업 자체가 실제 상황을 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저는 더 들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더 인식이 되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아니면. 근데 이제 그 일민에서 전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도 이제 전시가 그 스피커와 헤드셋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층이랑 2층이 양상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요. 그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시되고 있는 것도 세 팀의 이제 작업이 전시가 되어 있고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6팀이 한꺼번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6팀 같은 경우가 이제 사운드가 스피커로 나오는 경우가 이제 다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너무 방해가 많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일민미술관에 3번을 갔는데 단 한 번도 제가 집중해서 제대로 끝까지 다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사실 관람객 중에서는 그게 마이크가 너무 크지 않나요? 사실. 이걸 손 안 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잘 써보지 않아가지고. 예. 아무튼 굉장히 저는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런 환경에서 내 영화가 틀어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불편하고 이게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게 단지 미술과 영화의 어떤 장르적인 차이일까라는 의문은 사실 들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고 여기 어떤 이제 좀 문제가 있다, 뭔가 좀 굉장히 인식이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목적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뒤에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에 그냥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손을 들어서 뭔가 신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사운드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들리는 것들이 너무 다르고 저도 극장에서 이제 보면서 이 소리는 참 좋은데
미술관에서 들리지 않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었는데요. 약간 다른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나 사운드에 대한 질문이긴 하지만요. 삐소리가 울리면 같은 경우에 제 작품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방공실기라는 교육청에서 나온 교재의 사운드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운드 이펙트가 쓰여진 소스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가 일단 궁금증이 좀 들어서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소리에서 설명하는 어떤 내러티브들과 이제 화면에 나오는 장면들이 좀 반대되는 장면들이 좀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일치가 될 때도 있고, 설명은 이런 거 설명하는데 화면은 전혀 반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약간 리듬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셔서 이제 짜서 넣으신 건지, 약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에코가 심하게 들어간 몇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이펙트를 추후에 넣으신 건지 아니면 소스에 원래 그렇게 됐었던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제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반공사리 반공어린이 승복이라고 하는 문교부에서 만든 교재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아니고 같이 문지문학원 사이에서 전시를 했던 이경민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사진 아카이브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옛날 이제 교재인 거죠. 시청각 교재인데 슬라이드 필름을 보여주면서 카세트 테이프로 이제 설명을 듣는 그런 식의 시청각 교재였어요. 대충 만들어진 게 한 69년. 네. 강원도 교육위원회. 69년이라고 합니다. 예. 그 교재 테이프를 제가 갖다 쓴 건데 다 쓴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쓰고 싶은 부분만 연결해가지고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맨 앞이랑 맨 뒤에 나오는 그런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문화영화에서 가져온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집을 했고요. 이제 조응되는 그런 관계들을 물론 이제 염두에 두고 제작을 했는데, 그것들이 반대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부분들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들은 마치 상황의 설명인 것처럼 이렇게 진행하다가 상황 설명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영화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어떤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그 기준에 겨냥되어서 편집이 된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좀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지점이냐에 따라서요. 그리고 이제 그 변화 지점은 또 장면 들어가는 이제 또 흑백이냐 또 칼라냐 이런 또 변화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지점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하는 뭐였죠 질문이? 제가 또 까먹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에코 맞다. 에코 부분. 예. 에코 부분은 원래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에코 부분이 너무 약해가지고 또 제가 그 에코 부분을 너무 좋아하기도 해서 훨씬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펙트를 넣어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작업이 처음 선보였었고, 그리고 올해 영화제 제목이 뭐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인디 다큐 페스티벌에서 또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문지문화원 사회랑 진행을 했던 확장된 개념의 경의예방 처음에 선보였을 때랑 올해 이제 미술관 그리고 극장에서 선보인 버전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크게 차이는 없고요. 단지 이제 사운드 믹싱이 된 그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극장 상영에 적합한 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하지만 기본적인 이펙트나 뭐 그런 것들은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성 부장님이랑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지점으로 좀 움직여 보겠는데요. 서울 데카당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것이 어떤 하나의 영화라고 하자면 이제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없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는 어떤 거두절미한 편집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한 뭐 선생과 학생의 관계인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느낌인데, 윤성 부장님께서 기존에 또 벽에 대해서 토크를 저희가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약간 오게인 콜렉티브는 그때 좀 흥미롭다고 말씀 주신 게, 미술 평론가나 큐레이터들이 주목하는 부분과 달리 이제 영화를 기반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보는 지점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어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컨텍스트나 뭐 내용 같은 걸 본다면은 윤성 국장님은 배우의 몸짓이라든지 편집의 리듬, 사운드와 같은 것을 더 주목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미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 이미 이 작품 상영하고 다른 오긴 콜렉티브 작품들을 보고 여기 계시는 오긴 콜렉티브 세 분하고 예전에도 대담을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거의 계시지 않았던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앞에 나와 계신 분들은 동일한 얘기를 들으면 지겨울 수 있겠지만 가능한 겹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종의 영화라면이라고 하셨지만 네.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뒤에 몇 차례 더 봤을 때도 그렇고 오늘 또 다시 극장에서는 처음 봤어요. 영화관에서 처음 본 지금도 그렇고 그때나 지금이나 단 한 번도 영화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만약에 영화라고 한다는 거를 그냥 폭넓게 카메라로 찍혀진 동영상의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지 않는 이상은 적어도 이제 뭐 영화라고 하는 거에 어떤 한계라고 할 만한 게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오늘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그 자리는 아니니까 그랬을 때 그런 거 이상을 훨씬 바깥에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작품을 볼 때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 거는 이게 영화로서 어떻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화가 영화라고 하는 거의 한계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것 혹은 철저하게 미술이라거나 퍼포먼스라는 영역에서 가능한 것 혹은 이제 그런 걸 비디오로 기록한다는 것 이런 점에서 되게 제가 봐왔던 영화들하고 매우 다른 부분들 그리고 그 어떤 개념적인 구상들 같은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런 작품을 이 서울대 카당스를 접하고 볼 때는 또 그 전에 이제 다른 영화들을 보면서 제가 봐왔던 방식으로 한번 영화적인 시각에서도 보려고 이제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기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다시 보면서 생각한 건데 제가 이 작품이 영상자료원과 같은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고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화에 익숙한 혹은 영화관이라고 하는 공간에 훨씬 더 친숙한 관객들이 어떻게 보면 영화관이라는 공간하고 잘 맞지 않거나 이질적인 작품을 보고 좀 굉장히 이렇게 이물감을 느끼는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흥미롭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오늘 보면서 이건 역시 영화관에서 다시 한번 보기를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저는 이 작품을 봤을 때 이 작품이 영화로 성립되지 않는다고는 보여지지만 다른 측면에서 재밌는 게 많다고 보여졌는데 일단은 이 작품은 그 미술관이나 비디오로 볼 때 그러니까 작은 모니터나 텔레비전으로 볼 때 일단 보이지 않거나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게 오늘 보면 확실하게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 이 작품이 이 작품 속에서 그 두 분이 얘기하시고 있는 공간이 하나의 그러니까 무대와 같은 공간이 아니라 무대라고 하는 게 명확히 보이거든요. 뒤에 이제 그 드리워진 막이라거나 화면 왼쪽 부분에 보면 아마 무대 쪽에서 쓰여졌을 법한 어떤 장비가 흐릿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어떤 장비인지는 이걸로 봐도 인지가 안 돼요. 다만 저거는 이분들이 배치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카메라 안에 들어와서 잡혀 있는 거라는 게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그 두 분한테 이런 상황, 그러니까 2심 공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겪었던 박정근 선생님이 배우분과 함께 어떤 지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근데 오긴 콜렉티브의 이 작품 외에도 다른 작품들에서도 항상 이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황,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전체적인 개념적 구도를 잡는 데 아주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 그 상황을 주는 곳이 무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한데 동시에 이분들한테 요구한 건
당신들은 여기에서 즉흥적이긴 하지만 일종의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단은 공연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거의 이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퍼포먼스를 실시간으로 기록하신 다음에 그걸 편집해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약간 전체 길이보다는 짧은 버전으로 이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전에 듣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비디오로 기록한다는 것. 근데 이 비디오가 기록하는 거는 단지 이 앞에서 이 사람들한테 상황, 시츄에이션을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는 것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동안 자기들도 모르게 보이게 된 어떤 제스처가 동시에 기록이 돼요. 근데 이건 오긴 콜렉티브의 다른 작품들을 봐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상영 때 있었던 작전명 까맣고 뜨거운 것을 위하여 같은 걸 봐도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오긴 콜렉티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주제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면 이 작품에서도 그 왼쪽에 앉아있고 계신 분은 분명히 프로페셔널한 배우분이세요.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있는 박정근 선생님은 사실은 연기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예요. 그리고 작전명을 봐도 한가운데 계신 분은 그런 신체적인 거에 마스터예요. 오른쪽에 계신 남자분은 몸은 괜찮지만 그런 거를 익숙하진 않은 분이에요. 왼쪽에 계신 여자분은 아예 이런 걸 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어떤 상황을 준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데 있어서 숙련된 사람과 숙련되지 않은 사람을 같은 화면에 등장시켜 놓고 이런 상황 하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제스처를 보이는가가 사실은 오긴 콜렉티브 작품을 볼 때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이런 식의 좀 더 미술적인 혹은 퍼포먼스적인 개념적 구상에서 잡아낼 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그런 제스처의 기록이라고 하는 걸 해내기 위해서 비디오라고 하는 매체를 끌고 들어온 것이지 오긴 콜렉티브가 어떤 영화 작업을 하겠다 혹은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는 의도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긴 콜렉티브의 작품에서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것이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건 저는 이제 여러 차례 봐서 그 두 분이 주고받는 대화들은 거의 들어와 있어서 오늘은 굉장히 유심히 박정근 씨의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집요하게. 근데 정말 이제 더 재밌는 게 큰 화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앞에 계신 분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나는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과 동시에 저 카메라가 나를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카메라에 눈빛을 주는 게 여러 차례 눈에 띄는데 오히려 그런 식의 서툰 연기 혹은 비연기거나 실패한 연기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이 오긴 작품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영화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은 아닐지 몰라도 영화관에서 봤을 때 오긴 콜렉티브가 가지고 있는 관심 중에 하나인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익숙한 정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기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을 영화관에서 보는 게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처음 이 작품을 본 다음에 오긴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를 하나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작품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처음에 박정근 선생님은 앞에 앉아서 시작을 할 때 나는 연기자다라는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서툴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앉아 있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점점 본인 스스로가 자신도 모르게 진짜 배우는 학생이 되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말 이거를 나는 이러한 프로젝트, 작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로 재밌게 참여한다고 생각했는데 앉아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다음 공판 준비에 되겠어,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는 뭔가 유용성을 느끼셨기 때문인지 실제로 그 배우분을 쳐다보는 눈빛이나 말투 같은 것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라고 할 수는 없는 작업이지만 오히려 영화에서 제가 재미있게 느끼는, 어떻게 보면 작가들의 의도라든지 원래 이제 보여주고 싶은 주제의 이면 혹은 그걸 조금 거슬러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작품이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 이제 의아하게 생각했던 건, 이게 일단 영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적 미장센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대화를 빼고 스틸 사진만 놓고 봤다고 했을 땐 여러분들은, 혹은 저도 그랬고, 이거는 아마 어디 취조실에 앉아있는 형사와 그리고 피의자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까만 배경에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노트북과 카메라와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데 저런 건 어떤 증거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을 보면 매우 부조리한 것이, 이 사물들은 이 대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랩탑은 꺼져 있고 카메라는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올려져 있는 물통은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랩탑의 유일한 기능은 박정근 씨가 나중에 넥타이를 멜 때 그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놓여 있는 사물들은 되게 기이한 사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사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대담하면서 여쭤봤거든요. 이 기이한 사물들은 왜 배치가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박정근 선생님이 본인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사물이라고 생각했던 거, 사진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본인 이제 트위터 때문에 사단이 나시기도 했지만 그런 인터넷, 컴퓨터 이런 거와 관련된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걸 놓고 싶어 했다. 근데 그거를 수용하는 순간 이미 영화적인 미장센에서는 부조리하거나 말이 안 되는 게 되지만, 이게 이 작업을 할 때 개념적인 구도로서는 성립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되게 이 작품을 볼 때 만약에 그냥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살펴보면 기이한 것들이 제법 있는 것이죠. 네. 일단 너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짧게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이 만들어진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월 달에 제작을 했었으니까 지난해. 근데 그 뒤로 뭐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가 의도했던 지점들을 잘 짚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정근 씨한테는 사실은 저희가 그 작업을 이후에 한 번도 그 작업에 참여하면서 어떤 느낌, 그리고 감정의 변화,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걸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근 씨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때가 이제 딱 작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심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온 컬렉티브가 이제 사진관에 찾아와서 이거를 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한 건데, 사실은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가서 제가 진짜로 이제 학습을 하는 듯한 이제 그런 게 보였던 거는, 나중에 가서 정말 이걸 좀 써볼까 싶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게 뭔가 그래 한번 일단은 뭐 여러 무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법정에서 이제 준비를 할 만한 증거가 있을 테고 태도가 있을 테고 하니까, 나중에 그 이만창 배우님이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일단 이것도 배운 다음에 혹시나 만에 하나 이제 어떤 상황이 돼서 써먹어 봐야겠다 해서 좀 저는 나름대로 좀 뭔가 배우 기술을 좀 습득한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오늘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시가 됐을 때 그 토탈 미술관에서 했을 때도 봤고, 그 1, 2 미술관에서 했던 것도 살짝 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본 건데, 사실 되게 민망한 지점들이 되게 많은 게 그 랩탑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로 제가 좀 왜 아기들이 이제 그 장난감을 이제 항상 손에 쥐는 것처럼 제가 항상 만지는 물건들을 가져갔던 건데,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아까 전 취조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취조실은 저렇게 이제 랩탑이 하나 있고 딱 이제 둘이 이렇게 마주보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게 딱 생각이 나서 보도 좀 으슬으슬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스크린이 커서 좀 보기가 좀 민망스러웠던 것도 있는데, 좀 시간이 좀 1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제가 저런 말 했었구나 싶었던 것도 있고,
예, 아직도 조금 그러네요. 사실 좀 예, 중간에 좀 그렇습니다. 예. 뭐 별건 없어요 사실 일단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20대 이제 마지막 공판 때 저거를 쓰진 않았습니다. 부연 설명하면 사실 그 정근 씨의 그 퍼포먼스 과정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심경의 변화처럼 그 이만창 배우님도 사실 이 퍼포먼스를 하고 나서 굉장히 심정적으로 힘드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사실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 대한 합의가 이만창 배우와 박정근 씨와 저희 사이에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의 각자의 역할에서 잘 연기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만창 씨도 본인이 실제 박정근 씨를 걱정하는 이만창 배우의 입장에서 본인의 생각들이 자꾸 투영이 되고 정근 씨도 사실은 저희가 P라는 입장으로 이 정근 씨 실제와 P를 분리한 이유가 실제로는 이 법정을 인정할 수 없는 박정근 씨와 오긴 컬렉티브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을 임해야만 하는 상태에 놓여진 어떤 박정근 씨가 있었고 오긴 컬렉티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분리된 어떤 구도를 실제 퍼포먼스에서는 혼선을 겪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 못한 어떤 약간 복합적인 어떤 느낌의 작업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창 씨랑 조금 더 긴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 부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카메라에 약간씩 시선 주는 정근 씨의 표정을 첫 번째 스크리닝 때는 사실 저는 잘 캐치를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도 딱 그 장면만 계속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카메라가 뭐 1번 카메라가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카메라가 돌아가고 그런 형태의 영화처럼 찍은 게 아니라 세 개의 카메라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고 뭐 연기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중간에 이제 저희는 나와 있긴 해도 그게 실제와 그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저희랑도 한 번씩 눈이 마주치기도 하고 제가 정근 씨를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를 잡고 있었는데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게 저기에 다 그냥 노출되어 버렸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마추어 배우의 카메라 바라보는 시선으로 또 얘기하시니까 그런 점이 좀 극장에서 상영하는 걸로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복합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영상 안에서 수행을 어떠한 것을 수행해내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김경환 감독님의 삐소리가 울리면도 약간 받아서 좀 이제 진행을 해보자면은 감독님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선 다른 좀 장편 작업들도 그랬었지만 뭐 형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파운드 푸티지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옛날에 사용이 됐던 것들을 이제 다른 맥락에서 좀 다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어떤 직접 촬영한 부분들이 아닌데 저도 이제 약간 다시 보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이 사람들이 다 되게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장면들은 마치 락 콘서트에 나오는 것만 같은 앵글이랄지 뭐 이게 영화 용어를 잘 몰라서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부감으로 이렇게 관중들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일종의 마치 옥인의 작업처럼 무언가를 수행하는 모습들을 이어붙여 놓은 것 같다는 약간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약간 궁금했었거든요. 잡히면 안 되는 거죠? 잡으셔도 안 잡으셔도 잘 나와요. 네. 그 서울대 카당스를 보면서도 재밌었던 게 이제 제 영화와도 굉장히 좀 생각을 같이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사실 많이 사용되던 푸티지 중에 한 종류가 엄청난 규모의 그런 반공 대회들인데 그 안에 있는 장면들도 사실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이제 진심으로 그 어떤 증오에 사서 그 행동을 하는 예를 들면 불 붙은 허수아비를 때려눕히는 그런 아저씨 같은 행동도 있지만은 또 반면에 그 자기가 이제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두리번거리는 그런 어떤 휠체어를 탄 그 파란 옷 아저씨 같은 분도 계시는 거고 또 재밌었던 거는 그 어선을 탄 어부 아저씨들이 이제 그 연기하는 그런 것들 본인들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에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웃음을 꾹 참으면서 손을 막 내지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역시 그것 자체도 퍼포먼스라는 걸 알게 해주는데, 근데 무서운 점은 이제 그런 퍼포먼스가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자리를 갖다가 다 점유를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박정근 씨가 겪는 그런 그 문제와도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연기를 해야만 이제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반공이라는 장도 이제 좀 그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가 사람을 이제 죽이고 살리는 그런 진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승복이 살해 당하는 장면을 갖다 재현한 그 산 위에서 이렇게 칼질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B급스럽잖아요. 그게 만약에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연출된 그런 장면이었다면 저는 아마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게 이제 너무 세련된 장면이라면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떤 진짜처럼 다가갈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시장에서 아무래도 작업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민미술관 같은 경우에 예상외로 또 연령대가 높은 관객들도 꽤 되기 때문에 저희 김경만 감독님 작업을 보면서 추억에 잠긴다던가 회상을 한다던가 의도치 않게 아니면은 뭔가 이것을 어떤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끔찍하지만 우스꽝스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러한 식으로 좀 소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약간 무서운 영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과 이렇게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좀 고려를 하시고 작업을 하셨는지도 조금 들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해석이 약간 정반대되는 해석들이 좀 가능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뭐 사실 일민미술관 앞에 항상 계시는 어버이연합 이런 분들이 좀 와서 봐주길 바랬는데 역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씩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참 추억에 적게 만들었다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분들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서 빠져나오지 않고서는 사실 그 시대라는 걸 볼 수 없을 테니까. 제가 보여줬던 저희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보고 나서 가위에 눌렸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헬기에다가 목을 매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일 쇼크를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퍼포먼스 자체가 이제 퍼포먼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제 우스꽝스럽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건 진짜 너무 이렇게 딱 견고하게 이렇게 정말 딱딱한 그런 느낌이라, 이것은 처음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드시 전달되어야 되는 장면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실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한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뭐 퍼포먼스 자체를 갖다가 거짓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불보이트나 허수아비를 때려눕히는 그런 퍼포먼스라는 게 그게 뭐 그냥 연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제 과거 한국전쟁을 전후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실제 일어났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모습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미래의 가능성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승리에 생각할 만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약간 관람객들이 스스로를 약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간 저희 설치할 때 그 스크린 사이즈가 가로가 한 2m 정도 되어야 하고, 그것은
프티지의 디테일들이 관람객들의 눈앞에 직접적으로 가 닿아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어떤 본인의 거울상 같은 모습을 마주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거울상보다는요. 그게 사실 좀 TV 모니터 같은 데서 전달이 된다면 TV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꺼버릴 수 있는 거니까 특히나 또 공간적으로 좀 뭐 내가 있는 데랑 좀 다른데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었으면 하고 바랬던 거죠. 스크린에서 그 투자가 된다는 게 아무래도 좀 이게 같은 공간이라는 그런 맥락이 좀 더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스크린을 선호를 했던 거고 그리고 큰 화면이 아니면 이게 잘 안 들어와요. 너무 좀 짜잘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띠를 메고 있고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광경이 있는데 그게 작은 화면이라면 잘 안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 주셨던 그런 장면들이 오늘 극장에서 보면서 좀 더 약간 명확하게 잘 아무래도 보였던 것 같고요. 5긴으로 잠깐 다시 돌아와서 그 영화는 아니지만 약간 편집상에 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좀 튀는 것 같은 부분들이 몇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랑 별로 안 친해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웃음이 딱 끊어지고 바로 어떤 다른 얘기가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성욕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도 되게 약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끊어지는 것들이 좀 눈에 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도된 것인지 어떤 이야기의 시간 순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뒤섞여 있기도 한 건지 약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퍼포먼스가 대략 한 5-6시간 이게 48분의 영상으로 편집이 됐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어쨌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의식적인 어떤 연기 외에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흘러나오는 어떤 표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담는 것이 저희 의도이기도 해서 긴 시간이 진행이 됐고 또 공간에 익숙해져야 될 어떤 시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한 번의 촬영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걸로 선택된 화면이고 아까 그 윤성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상적인 어떤 미장센이랄까 뭐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 내용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선택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버려진 것이고요.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 작업의 출발점은 저희가 처음에 접했었던 박정은 씨의 최후 진술서 이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 글을 처음 접했을 때 이 명확하고 심플한 어떤 변론의 글이 왜 국정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에서 이 작업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대체 왜 전달이 안 되나?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러니까 박정은 씨가 법정에서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이 최후 진술서를 사람들한테 박정은 씨의 목소리가 담겨진 것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근데 이제 편집 과정에서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온전하게 다 들었던 거는 저희 5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을 넣어야 되겠다, 말해야겠다 이거는 사실은 그런 큰 목적 의식은 사실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박정은 씨의 연기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박정은 씨가 갖고 있는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대사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 표정이나 뭐 말들, 뭐 기운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편집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 A컷과 B컷이 붙고 그런 형태는 아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작업의 자막을 좀 번역을 도와드리기도 했었는데 후시 녹음을 제가 잘 들은 적이 있잖아요. 후시 녹음을 해본 거 없거든요. 어차피 퍼포먼스인데. 그러니까 원래 자막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자막에 등장한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운드 사고 그 때문에 그러면 텍스트라도 이거를 온전하게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자막을 선택했던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영상 편집본에서는 사실은 오늘 같은 사운드가 아니에요. 오늘은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들렸지만 뭐 그게 자연스럽게 들기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그 사운드 편집해 주시는 프로 분께서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던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 편집했던 그 소스에서는 노이즈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보통 영화에서 아무런 소리가 없을 때도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거를 네. 집어넣기도 그래서 하죠. 그 노이즈를 완전히 다 제거시켜버리니까 이 배우들이 주고받는 어떤 대사 이것까지 다 넣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48분간 보고 있을 때 관객 입장에서는 숨막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주 잠깐 사고가 난 다음에 아주 잠깐이지만 이거 후시녹음을 해야 되나 생각을 그냥 혼자 이렇게 하긴 했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 상황에서 나왔던 말들을 녹음실 앞에 가면 정근 씨가 얼마나 더 아마추어 같이 하긴. 예. 오늘 그 보신 그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극장이라는 거를 고려해서 어떤 전문가의 네.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조금 노이즈를 조금 넣더라도 배우들의 대화가 클리어하게 들릴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선택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김경호 감독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연기된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 노이즈에서 더 느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만약에 이게 그 마이크로 들어간 음성이 제대로 살아서 그냥 그게 그대로 작업으로 만들어졌었다라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후시녹음을 어색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대화가 잠깐 없어졌을 때 들리는 노이즈가 저는 사실 더 불편했어요. 사실 오늘 들으면서 네. 그냥 말만 들으면은 이제 그렇게 대사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만상 씨 배우랑 이제 같이 있었던 공기가 좀 떠올라가지고 네. 저 아까 그 사운드 얘기가 나와서 김경만 감독님 사실 작업을 저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 뭐라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어떤 소리의 방해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처음에 불편하게 느껴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익숙한 공간이 더 갤러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극장에서 봤을 때랑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라 되게 그것도 흥미로워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되게 다른 감정인데 그 뭐랄까요 그 2층 그 갤러리 공간 전체에서 다른 작업들이 같이 놓여있고 저희 것도 놓여있고 그 감독님이 만든 영상의 그 삐소리와 그리고 작업에서 나오는 어떤 사운드가 너무 공포스럽지 않게 근데 되게 적절한 선에서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작업들의 어떤 다른 뭔가 컨텍스트처럼 같이 읽혀지는 측면이 있어서 막 유령같이 막 붙어있는 어떤 그런 방공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것들이 생겨서 되게 흥미롭게 봤고 또 다른 워낙에 또 저희 그 파운드 푸티지 작업을 워낙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파운드 오브젝트, 뭐 파운드 오브제나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작업들을 많이 하는 걸 흥미로워하거든요. 그런데 또 극장에서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인 거예요. 굉장히 또 공포스럽고 그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다른 어떤 방해나 자유로운 어떤 동선의 이동 없이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유쾌하게 웃으면서 보는데 오늘 굉장히 진지하게 이걸 보게 되니까 재밌었어요. 정말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깜깜한 공간에서 보니까 그 진짜 전시장에서 볼 땐 웃으면서 봤거든요. 진짜 코미디 같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정민 씨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희 말고도 관객들이 감독님 작업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서 그 소리가 계속 이렇게 어떤 울림으로 공간을 계속 메우고 있으니까 삐소리가 그게 이제 관객들한테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업과 작업을 연결하는 어떤 소리들 같기도 하다. 뭐 그런 반응들. 앞에 나왔었던 간접 얘기로 이제 넘어가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 한마디만 그 전시장 안에서 이정민 작가가 조금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약간 그 작업의 삐 소리가 사실 1층에서도 좀 들리거든요. 이제 일민미술관 공간이 앞쪽이 1층, 2층이 좀 뚫린 상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시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적절한 그러니까 일정한 타이밍으로 계속 삐 소리가 다른 작업을 보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고 그것이 어떤 모종의 교육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이제 못하게 하는 역할을 그것은 이제 감독님의 어떤 의도와는 좀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고 있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감독님의 작가의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을 못한 점이 좀 아쉽기도 하면서도 저는 되게 일종의 전시 전체 안에 강상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그런 의미도 감독님 의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가사의한 예상 못한 어떤 결과를.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암산물이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카오스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질서를 이렇게 부여하시는 게 이거 확실히 미술 쪽에서는 영화 쪽이랑은 확실히 생각이 다른 거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지금 와서 좀 들고 반면에 그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 내일 영화의 삐소리 때문에 다른 작업을 관람하기가 나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런 게 있어서 근데 1층까지 차라리 삐소리가 전달되었었다면 오히려 더 나았을 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층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박찬경 씨 작품 그 명성이라는 게 잘 전시가 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그런 걸 방해하는 거는 제가 좀 더 보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민한 관객분들은 되게 예민한 지금은 관객분들은 전혀 방해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게 아쉽네요. 헤드폰으로 끼는 작업이어서. 더 크게 오히려 해가지고 1층까지 계속 방해가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2층만을 들릴 정말 듯 안 들릴 듯 하는 게 얼마나 더. 깡패라서 2층에 깡패가 되는 바람에 참 짧게 제가 좀 덧붙이면 사실은 이 작업은 감독님이 이걸 처음 만드실 때도 이 작품을 일단 작년에 그 무슨 미술관이었죠? 아르코 미술관에서 원래 전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만드신 거였기 때문에 감독님도 이 작품이 전시 형태로 보여질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감독님도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드셨고, 근데 물론 그 전에 말씀하실 때 보면 어쨌든 어떻게 만들어도 영화로 나올 겁니다 라고 했지만 오늘 이제 제가 그 전에 안 드렸던 말씀인데 그랬던 건 뭐 감독님이 염두에 두셨건 안 두셨건 감독님이 이 작업을 하실 때 이게 전시를 통해서 보여질 거라는 걸 본인도 모르게 의식한 게 명확하게 하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 작품의 사운드 트랙을 저 카세트 테이프에서 선택했다는 거. 저 카세트 테이프는 6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아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 교탁 앞에 그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놓고 카세트를 틀어놓으면 아까 그 사운드들이 나와요. 삐 하고 어땠습니다. 삐 하면 그 삐 소리가 나올 때 선생님이 슬라이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그 해당 사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 한쪽을 쳐다보고 있게 배열된 책상들이 있는 공간.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사진, 영상은 아니었지만 그걸 보면서 무언가를 듣는, 그러니까 영화관은 아닌데 유사 영사 환경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섞여 있기도 해서 아주 뭐 집중해서만 보는 공간도 아니고 어떻게 어쩌면 김경마 감독님은 이 작품을 생각할 때 전시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일단 그리고 있는 게 이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는 게 처음 활용됐을 때 그런 그 교실 같은 그런 교육적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뒀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공간에서 이 작품을 또 막상 봤을 때 느끼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보여줄 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배치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책상들은 아니고 이제 의자들을 놔뒀는데 다 뭔가 교육용 영상 볼 때 흔히 과학관이나 박물관 가면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처럼 배치를 하고 사운드도 이제 스피커나 헤드셋을 쓰지 않고 가장 예전에 카세트 그 플레이어와 유사하게 그냥 액정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사운드로 울리게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내장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꼭 그런데 아마 초등학교 교실에서 그런 플레이어로 들었다면 들렸을 뻔한. 그래서 그 전시 공간도 완전히 까맣게 그냥 쳐놨었고, 근데 들어가면 뭔가 영상이 상영되고 있고 앉아서 뭔가 봐야 될 것 같고, 보고 있으면 뭔가 교육용 영상 같은 게 나오는데 보고 있으면 어떤 분들은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추억에 잠기시는 분도 있고 그 실제로 저도 작년에 추억에 잠기시고 가는 분 한 분은 목격을 한 것 같아요. 어르신 한 분을. 그리고 근데 그 삐소리의 원래 용도가 좀 주목하게 하는 아니요. 아니, 슬라이드를 넘기는 신호인 거죠. 이 소리가 나오면 슬라이드를 넘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혹시 그 원래 이게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비메오 들어가면 거기서 반공 사례 검색해 보시면 작년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원래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원래 슬라이드 사진들을 다 뽑아가지고 원래 순서에 맞게 편집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일민미술관 전시에서도 그 김경만 감독님 작품 옆에 작은 그 모니터로 상영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원래 보여졌던 방식이에요. 그 슬라이드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작품은 저한테도 되게 양가적인 게 있는데 물론 보고 있으면 우스꽝스럽고 왜 저랬나 싶지만 한편으로는 저걸 완전히 비웃어버린다고 하면 가령 저하고 비슷한 또래한테는 어떻게 보면 저걸 비웃는 게 내 어린 시절을 다 비웃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사실은 저는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승복 반공 글짓기 대회 최우수상도 받았고 상장을 전시를 하셨어야 되나. 그래서 상장을 작년에 전시하자고 했는데 절대 안 했죠. 했고 그리고 저기 보면 전두환이 그 이승복 기념관 그 만들어서 뭐 디오라마 있고 한데 거기에 단체 관람으로 가가지고 선생님이랑 가서 봤던 기억도 있고 뭐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렇게 비웃으면서 한편으로는 돌아오는 게 있고 그래서 좀 약간 묘한 기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깔깔깔 웃거나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거와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아 정말 나는 군대 이외에도 쓸데없는 시기를 꽤 많이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야 되니까 예. 보는 사람들마다 분명히 이분들이 태어난 시기나 겪어왔던 시절에 따라서 이 작품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아마 그 저런 식의 운동이 한참 있었던 그러니까 50년대 이 정도 계신 분들 중에 태어나셨던 분들 중에 일부는 정말 추억에 잠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흔한 일이니까 한국에서 작가의 의도와 거슬러서 반공 교재로 사용되는 거는 솔제니친 책도 한때는 반공 교재로 참고도서로 추천되기도 했던 만큼 김경만 감독님 작품이 언젠가 다시 부활해서 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 반공교육 교재로 활용돼가지고 뜻하지 않은 수익을 올리시게 될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약간 그런 걱정 살짝 들긴 했어요. 진짜. 제 감정으로도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파운드 퍼티지라는 걸 알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원래 하나였던 영상처럼 만들어진 되게 잘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역시 감독과 미술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대비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당시 했었고 그리고 또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 다른 작업과 작업 사이의 어떤 간섭들 사실은 미술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되게 민감해요. 근데 수위가 약간 조금 열려 있다 그 정도지 온전하게 자기 작업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큐레이터가 원래 가지고 계신 어떤 개념적인 부분 전시 전체에 대한 그런 것들하고는 사실은 크게 부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도 그 사실 그거에 이렇게 온전하게 잘 받쳐줄 수 있으면 작가 입장에서 좋지만 사실은 그거를 온전하게 신경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작가 입장에서. 많이 신경 썼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어떤 작업에 약간 내 작업이 방해가 된다고 해도 그리고 그 반대로 어떤 작업 때문에 방해가 있다 해도 약간 그걸 감안하고 가는 것이 미술관의 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랑 간섭 얘기를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정도 하고 이제 질문과 답변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김경만 감독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술관에 가면 약간 미술관 구석에 작은 일종의 반공 교육실과 같은 느낌으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이제 애초에 제안을 드렸던 거는 보다 약간 폭력적인 그러니까 저의 개념 안에서는 일종의 오감 만족형 반공 세뇌 공간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이 작업이 정말 큰 비중을 가지고 시각적인 부분에서만 봤을 때는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디스플레이 방식은 이제 프로젝터와 모니터가 합쳐져 있고 막상 영상 소스는 이제 모니터로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약간 감독님으로서 영화 감독으로서 접근하는 좀 방식 방향이랑 이제 공간이랑 다른 작업들과의 그런 거 생각하는 데서 조금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간섭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 벽이 하나도 없는 전시인데요.
보통 미술관에서 뭐 영상을 보여줄 때 미술관 안에 블랙박스를 뭐 하나 더 구축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었지만 애초에 전시를 이제 접근을 할 때부터 이 간섭이라는 것이 특히나 영상 자료원과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극장이라는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미술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간섭을 극단적으로 밀고 가보자. 그 대신에 어떤 각각의 작업에 사용하는 스피커라든지 아니면은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영상마다 거의 대부분 별도의 믹서를 달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관객들이 인지를 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음과 고음의 레벨을 조정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신경을 썼고 이게 작품들이 각각이 다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큐레이터가 되게 이상적으로 기억하는 거는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작업들이 정말 조화롭게 맞아떨어지는 그 한순간을 저는 기억을 하면서 가는 거고 이제 약간 그것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불협화음의 순간도 있는 것인데 좀 어쩔 수 없이 가져가고자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끼리 얘기를 한 지가 55분이 되었는데요. 네. 근데 좀 더 있어요. 사실 아이고 벌써 55분이 됐다. 감독님 말씀 마지막으로 그- 네. 그게 간섭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과연 있었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 사운드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완전히 정말 그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정말 그 유의미한 그런 조응되는 순간들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그리고 전시에서 느끼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모노리스가 이쁘게 서 있는데 미술이라는 그런 영역의 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런 부분의 얘기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50분이 지났어요. 모노리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처음이라서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니 모노리스라고 써놓으셨잖아요. 네, 뭔가 그거 프로젝터를 캐치하는 사람이 주시면서. 일단은 네 올해 이제 상영회만 있던 프로그램을 이제 전시 그리고 신작들을 제작하고 이제 상영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봐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었고 그리고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기획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합치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차후 연도에 영상 자료원에서 그리고 미술관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약간 다른 방향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말씀했던 것들, 작가분들이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미술관에 가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문과 영문이 다 들어가 있는 브로셔도 발간을 했죠. 네, 가격은 3,000원입니다. 네. 입장권과 같이 구매하시면 500원 할인이 되고요. 웃지 마세요. 전 진짜니까. 네. 네. 이제 질문과 답변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혹은 전시나 상영회 전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싶은 거나 아니면은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드신 스태프분께서 뒤에서 대기 중이니까요. 네, 가볍게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순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나가신 분도 별로 없는데 전 이 순간이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서로 질문을 할까요? 사실은 이렇게 그 앞에 대담이 끝나고 질문을 받겠다고 넘겼을 때 이 침묵 시간의 표정들만 잘 기록해도 장편 영화 하나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감독님들은 네. 매 네. 그냥 궁금한 질문인데요. 미술관에 와봤었고 여기는 두 번째 왔는데 기획하실 때 미술관 큐레이터실 수도 있고 사이에 기획이실 수도
미술과 영화의 어떤 무슨 접점을 만들려는 뭐 시도 같은 것이 이전에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참조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시도를 좀 유념 혹은 뭐 주의 깊게 보셨고 그런 사례들로부터 무엇을 좀 얻으시고 또 다르게 어떻게 구현하려고 해보셨던 시도인지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부장님 먼저 말씀. 뭐 간단하게 그 기획은 아마 요즘에 한국에서도 이제 미술 쪽에 활동하시는 영상 작가분들도 그 장편 영화 만들어서 이렇게 개봉도 하시고 최근에 이제 박상경 감독님 만신 같은 사례도 있고요. 또 이제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시던 분들도 그 잦은 건 아니지만 아주 그래도 이제 미술 쪽 작가분들하고 가끔 활동도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미술 쪽하고 영화하고 기획자들끼리 혹은 작가들끼리 혹은 평론가들끼리 만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바로 본격적인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고 실제로 대화가 파탄나는 광경도 오프닝 바로 3일 뒤에 있었던 자리에서 목격을 했습니다만 뭐 아직은 좀 갈 길이 멀겠지만 일단은 시도를 해보는 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감독님하고 오긴 콜렉티브 이런 작가님들이 본인들의 작업을 갖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시도가 아주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그 최근에 어떤 미술하고 영화 쪽에 그것만 찾아봐도 이미 90년대부터도 있었고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영화 작품들을 상영하고 그거를 어떤 예술사 안에 위치시키려고 했던 움직임은 1920년대에 이미 있었거든요. 1920년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미 그 일종의 전람회 형식이나 갤러리들에서 당시에 나왔던 주요 실험영화 작가들, 당시의 아방가르드 작품들을 상영하면서 필름 주간 갖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영화 쪽이 아니라 미술 쪽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때 한편으로는 미술 쪽 작가들이 또 영화 안에 들어가서 작업도 했었고 생각해보면 이런 작업들이 언제 이루어졌나를 떠올려보면 항상 미술하고 영화 양쪽이 다 위기감을 느낄 때예요. 1920년 되면 이제 무성영화로서 영화가 어떤 정점에 달했다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기술적으로 변해가고 있던 시기고 그리고 1920년 되면 이제 미술 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20세기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것들 뭐 미래파, 입체파, 초현실주의 다자 그런 것들이 다 이미 휩쓸고 가면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미술사의 어떤 정점을 이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미술이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파국이라고 하는 거를 예감하게 하는 것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좀 뒤늦었을지 모르지만 대략 한 이제 80년대 말 90년대부터 이렇게 미술하고 영화 양쪽에서 교차 전시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던 것도 양쪽이 다시 한번 또 어떤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런 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무심하게 넘어가거나 그냥 외국의 첨단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지금 한국도 뭐 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하거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영화나 미술 양쪽에서 각각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장르, 영화라고 하는 것 혹은 미술이라고 하는 게 한계이거나 위기이거나 혹은 우리가 더 이상 반복하거나 회고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자각들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는 것도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올해 뭐 이 전시하고 상영의 성과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저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시도를 했고 이런 게 꼭 이 자리 아니더라도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영화계 혹은 미술계에서 활동하시는 다른 기획자들이나 작가들에 의해서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결국은 무언가 새로 출발해야 되는 거는 각각이 이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직감할 때니까 그러기에 되게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오프닝을 이제 하고 그 핫한이 났던 그 오프닝 3일 뒤에 있었던 그때도 제목이 의견 교환이었어요. 네. 네, 의견을 교환하다가 이제 의견을 던지고 뭐 이런 얘기를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건 좀 차치하고 좀 나와서 재미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미술과 영화를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들이 사실은 한국 미술계에서도
90년대 언저리에 많이 있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이 안 됐던 게 영화가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말씀을 이제 패널 분 중 한 분 해주셨었는데 이제 전시 기획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시도가 이제 만약에 저희가 기준을 유럽 혹은 뭐 미국 이렇게 잡는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미술가들 영상을 하고 영화 감독들에게 미술관에서 새로운 신작을 시도하게 해보고 이러한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미 다 시도되어졌다, 이루어진 역사이다라고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하다. 미국이랑 뭐 이런 데서 이미 다 해봤고 저희가 이제 처음 리서치하면서 레퍼런스로 삼았던 전시 중에 하나도 1996년에 이미 헤이워드 갤러리 같은 곳에서 물론 지금은 너무나도 대작가가 되었지만 빌 비올라랄지 이런 분들이 이제 영화 감독들과 같이 전시를 한 게 있었는데요. 이것이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는 유의미하게 맥락을 쌓아오면서 진행이 되었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제 오프닝 토크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제대로 된 적이 사실은 없다.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 없이 어떤 이번 카셀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진 새로운 형태의 확장적 작업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미술관이나 뭐 갤러리 같은 데 가지고 왔을 때 과연 그런 것을 큐레이터들이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맥락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관객들이 이러한 것을 이제 맥락을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 이것이 비록 이제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을 벗어난 맥락에서 봤을 때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할지언정 시도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시를 운영을 해보면 뭐 예산적인 측면이랄지, 예를 들어서 이번 전시에서 사운드라든지 설치에 엄청난 신경을 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시들과는 써야 하는 예산의 종류도 다르고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도 다르고, 근데 그것은 일종의 사례를 만들어두지 않으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운영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혹은 관객에 대한 뭐 심지어 이제 작가의 폭이랄지 뭐 김경만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들이 있고 감독으로서 이런 것을 시도해보았을 때 이제 기록을 해두고 약간 좀 길게 봤을 때 가능한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맥락을 가지고 쌓아나간다는 거. 그리고 약간 광고를 드리자면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미술관에서도 이제 7월, 8월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적인 맥락들을 좀 더 짚을 수 있는 상영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뭐 이 자리에 저희 미술관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담당자분도 사실 와 계신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의 성과가 어떻게 기록이 될지는 사실 저희도 이제 아직은 모르고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약간 문제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걸 해봐야지 다음번엔 좀 더 맥락을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성과 이런 걸 아직 얘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딱 하나 이 전시에서 비교적 괜찮았다, 만족스럽다 하는 거는 이런 식의 영상 전시에서 화면비를 다 맞춰서 틀었다는 거 하나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런 걸 기획할 때 작년까지 이런 한국에서 열리는 영상 관련 전시들을 보러 다니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했던 거, 그러니까 미디어시티 서울이나 작년에 코리아나 미술관에서 열렸었던 퍼포밍 필름 같은 경우 보면서 분명히 이거는 16대 9로 찍혀진 건데 4대 3 혹은 4대 3인데 16대 9,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벽이 16대 9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의 무신경한 것들이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냥 오늘날 어떻게 보면 영상을 보여주거나 전시하는 사람들, 그건 꼭 미술뿐만이 아니라 그냥 공항에서 혹은 커피숍에서 우리는 많은 영상들을 보는데 결국 사람들한테 정사각형하고 원이, 정사각형하고 원이라는 걸 구분하는 능력을 박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보고 있어도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원이 사실은 타원으로 보고 있는데도 자기는 원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그 실제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거에 무심해지는 순간
진짜로 영화가 사라지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끔씩 이런 전시들을 가서 보러 갔을 때 좀 기획자들, 큐레이터들이 그 기술적인 그런 포맷에 너무 과도하게 무신경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 이번 전시 때는 이제 감독님들이나 작가분들이나 큐레이터분들하고 다 얘기하면서 맞춰나가면서 해서 적어도 영상들은 실제로 재보면 조금씩의 오차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최대한 미술관 안에서 보여질 수 있는 포맷 내에서는 거의 원래 영상에 레이쇼를 맞췄다는 거, 그거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그거 하나 예산 증가폭도 그쵸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네. 괴로웠어요. 네,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드신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질문하셔야 될 것 오해를 같은데. 불러일으킨 손짓. 질문하시겠어요? 네. 네. 또 다시 침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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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라기보다는 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젊은 사람들이니까 첫째는 이게 기록하는 미술, 기억하는 영어가 느껴져 있는데 어떤 기록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한데 아까 여기 보면 서울대가당스 여기 보면 1심 끝나고 잘 나옵니까? 1심 끝나고 그 다음에 2심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실제 2심에서는 또 안 했다면요. 근데 제가 하여튼 기록을 남긴다는 측면에 방공법, 국가보안법입니까? 예. 그게 아주 그 평범한 시민이 어떻게 그 연루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는가 하는 그걸 기록으로 남긴다면 뭐 3심까지 가면 거기에 대해서 그 영화를 하나 만들어 그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하나는 하면 단편을 끝나고 그 다음에 빗소리가 날 땐가 그 이야기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에 60년대 그거는 지금 이북 사람들이 보고 하면 우리가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생활이거든요. 60년대 저도 그때 많이 어렸습니다만은 60년대가는 그것이 생활이에요. 그때 생활이거든요. 그게 그 연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지금 이북 사람이 뭐 저쪽 하는데 연기하냐 이렇게 그런 눈으로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그게 생활이에요. 그 60년대 그때는 그게 생활이거든요. 그 생활인데 저는 왜 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60년대 그거 보면 방공 영화를 본다고 말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북에서 유사한 영화하고 비교를 시키라고요. 비교를 시키고 또 그 호흡을 더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 저 화면 보면 뭐 고등학생들 뭐 나가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일제 강점기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 일본 문화의 그 쌉컬처니까 그대로 해요. 긴 흐르면서 보면 일제 강점기 하던 그 습성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저 정권을 진 사람이 자기가 유리한 대로 다 이용해 먹거든요. 다 이용해 먹어요 그걸. 저는 그 맥락에서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다를 겁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그거 보고 이렇게 하면 이 북쪽에서는 우리 60대는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는 그걸 보고 좀 이렇게 희화적으로 해가지고 비하하면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희화해서 보나마 예전에 이북에도 저렇게 했지, 우리 저렇게 했지, 그거 참 반성도 하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 북쪽에는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지금도 생존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다고. 60년대는 그걸 바로 생존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많이 여유가 있지만 생존까지 바로 연결이 안 되지만 어떤 그 6.25 겪고 이렇게 일제시대 겪은 분들은 그 생존하고 바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시각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소통이라 할까, 세대 간의 소통이라 할까, 이런 거 막 그렇게 생각한다면 호흡을 좀 길게,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남쪽 북쪽 이미지 내지는 동영상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때 한번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보면 더 재미있고 아마 좀 뭐라 그럴까, 많은 공감을 자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미안합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먼저 대답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 아마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뭔가를 이제 희화화시키려는 게 의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오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기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실제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복잡한 뉘앙스나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은 분명히 살아있죠. 그렇긴 하지만은 희화화시키거나 비웃는 것 자체가 목적은 분명히 아니에요. 저한테는 제일 가는 목적은 다른 데에 있는 거죠. 분명히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어떤 푸티지에 나왔던 모습들이 연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실제 모습의 어떤 파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중요성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게 이제 생활이라는 측면에 저도 이제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도 저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에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 살았던 사람들이 또 그런 반공대회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각자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간으로서의 사람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점에서 북한의 모습과 남한의 모습을 갖다 같이 병치하는 영화를 만들 생각은 저는 사실은 없고요. 뭐 일단 그렇게 되면 국가보안법의 저쪽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거 이전에 이제 제가 그렇게 만들 생각은 없어요. 활용을 할 수가 없죠. 이제 법적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상당히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만들 수 없는 부분인 게 제가 이제 소스로 가져오는 것들이 다 이제 국가가 제작한 그런 필름들이라서 그 필름들은 아주 짧은 호흡으로 그 편집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이상 긴 호흡을 가진 그런 쇼트를 찾는다는 게 되게 좀 힘든 일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긴 호흡으로 있는 그런 어떤 쇼트들을 제가 발견을 한다면은 다른 종류의 영화를 만들고 싶기는 해요. 근데 이런 짧은 길이의 쇼트들만을 가지고는 제가 작업할 수 있는 영화의 그 어떤 편향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있죠. 하지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동의하는 바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저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되게 이상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건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예,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걸린 사람 입장으로서 제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좀 보면서 굉장히 이 공간이 되게 끔찍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두 작품을 연속적으로 상영하긴 했지만 저는 이게 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주제들이 대부분 반공이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오긴 컬렉티브 이제 서울대 카당스 같은 경우 뭐 제스처나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유심히 봐야 될 포인트지만 오히려 저는 먼저 삐소리가 울리면을 처음에 좀 이거 재밌다라고 봤는데 이제 보면서 계속 공포감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60년대에 이제 있던 필름들을 이제 그 영상으로 쓰는 거지만 70년대도 예, 70년대도 그런데 80년대도 80년대도 많이 했지만 저는 그때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그때도 국가범법은 있었고 지금 국가범법은 있고 뭐 창작자들이 그런 이제 제약도 받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당시에도 반공을 외쳤지만 근데 이 필름 그 삐소리가 울리면 끝나고 나오는 서울대 그 당시에 나오는 피는 자기가 굳이 반북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재판 내에서 판결 최우진 수설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장면들이 둘이 이어서 보실 때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 된다고 저는 느꼈어요. 예, 그래서 긴 호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그 장면과 그 삐소리가 울리면과 서울대 카당스에서 얘기하는 이제 남북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좀 호흡이라고 한번 붙여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긴 쇼트가 없다고 말씀하신 서울대 카당스 쇼트가 엄청 길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둘을 붙여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네, 저희가 이제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요. 오랜 시간 앉아 계시면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색다른 시각을 공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작업에서 또 뭔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오늘의 경험이 반영된 거를 살펴볼 수 있을지 조금 기대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관련 푸티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북한 관련 푸티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북한이 저작권 기구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북한 거를 사용을 하면. 근데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급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좀 막혀서 이제 큰 뭐 KBS나 이런 방송국 외에 개인들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상황에서 쓰고 싶으면 이제 UN 주재 북한 대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네.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우선 근데 김경만 감독님 작품 제가 그 전에 뭐 극장에서 상영작도 봤고 뭐 미술관 작품 처음 봤는데 저도 우선 미술관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서 여기 오긴 콜렉티브가 느꼈던 것만큼 저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작품이.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극장보다 집중하고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미술관 작품은 조금 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시 기획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 1층 들어가자마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박찬경 감독님 작품이 굉장히 대형 스크린에 제일 집중이 되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옆에 뭐 정민석 작가 이런 작품들은 뭐 그냥 지나칠 수 있게끔 물론 작품의 특성도 약간 그렇긴 하지만 그 1, 2층 봤을 때 1층은 무슨 블록버스터급 그런 영화 같고 2층에는 꼭 독립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박찬경 감독님의 네임밸류 때문인지 그 감독님의 뭐 요구사항이 그랬던 건지 아니면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너무 나요.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서 2층에는 그 넓은 집에 사는 자가 그 주택 소유자들이 있고 2층에는 그 다세대 몰려 사는 층간 소음으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몇석 가구가 한 집에 살아요 세상에. 두 번째 어택이 사실 이제 일민미술관이라는 그 대중적인 부분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본 미술관에서 재직을 하기 전에는 이제 뭐 다른 미술관에 있다가 몇 년 동안 독립 큐레이터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전시에서 저의 어떤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배치를 하거나 작품을 더 극단적인 어떤 디스플레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싶었으나 이제 미술관 기관 큐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사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중에 타협을 받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은 단적으로 박찬경 작가의 작업이기도 해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확고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찬경 작가의 작업을 사실 처음에는 신도안이나 아니면은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보여줬던 그 다채널 설치 작업들을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2월 11일 날 밤에 제가 되게 고민을 하고 있던 때 유튜브에 그 고진 감내가 공개가 되었고 그냥 틀고 1시간 동안 그냥 봤어요. 엄청 말 그대로 울고 웃고 하면서 보면서 이거다. 미술관에서 이걸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것이 박찬경, 박찬욱의 작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박찬경 작가, 미술 작가로서의 박찬경의 흔적들이 더 많이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감독인 박찬욱 감독의 작업으로 더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 게 아쉬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공개되었던 만큼 사람들이 이 영상을 소비를 하게 될 것이 의도된 것이 핸드폰이라거나 아니면 아이패드 화면 아니면 노트북 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큰 모니터로 봤지만 이러한 것인데 미술관에서 말도 안 되게 큰 스크린에서 그러니까 혼자서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을 미술관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카렌스에 들어가는 이제 승합차 시트가 있어요. 그 의자라는 것은 이제 두세 명의 사람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한 환경에서 이제 일종의 시민들이 만들어낸 의도치 않은 집단 기업과 같은 것을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도 그렇게 보게 하고 싶다라는 것 그리고 대중적인 고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보이게 되는 첫 번째 작업 김경만 감독님의 약간 표현을 빌자면은 뭐라고 하셨죠? 자가주택 소유자?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주택 소유자죠. 네, 그러니까 첫 작업으로서 이 전시의 주제 자체가 어떤 기억이나 기록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는 정말 가볍게 전시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한글을 전혀 모르는 관객들도 상당히 많고 아주 어리거나 아주 나이가 많은 관객들도 의외로 많은 곳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이제 이번 전시의 전시장 DP를 살펴보시면 하나의 작품이 하나의 작품을 가리고 어떠한 것에 의해서 이제 뭐 반쯤 가려져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챕터를 넘어가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상당히 훈훈하거나 이제 상당히 좋아 보이는 첫 작업 뒤에 반쯤 숨어 있는 작업이 이제 이행주 홍철기 작가의 그 전시장에 있는 작품만으로는 연상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물론 브로셔를 사시면 다 알 수 있지만 네. 그 어떻게 보면 주제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있어서 이 작업에 대한 맥락들을 좀 이해하고 본다면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되게 즐거운 작업 그런데 바로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작업은 멘탈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그리고 1층에서 2층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또한 상당히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다루는 작업을 배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음이나 간섭에 대한 문제를 조금 약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2층은 이제 월세방 입주자들의 아우성의 공간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2층은 1층보다 적극적인 간섭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1층에는 관객들한테 신축가 작업부터 시작하면서 이러한 식의 영상 전시가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이 일종의 몸풀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특히나 고진감래 뒤에 있는 작업 같은 경우는 16mm 영상이기 때문에 30-40분 단위로 껐다 켜졌다 해서 만약에 고진감래를 어떤 관객이 1시간을 다 보게 된다면 30분은 그 작업만 보게 되고 나머지 30분은 좀 시끄러운 소음이랑 산란되는 빛이랑 같이 작업을 보게 돼서 어느 정도의 시각적인 훈련을 한 상태에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첨언을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근데 갈 때마다 이영준 씨랑 홍철기 씨 작업이 꺼져 있더라고요. 보질 못했어요. 현대화에 보시면 이제 언제 켜져 있는지 운영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조금 이제 보태서 얘기하자면 16mm 영상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단종된 모델들이고 이제 제 마음으로는 사실 저의 진심은 정말 큰 글씨로 이 영상기는 인류의 유산이고 이거 건드리면 다시는 16mm 작품을 보게 될 기회가 줄어들지 모르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써놓고 싶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이제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교차해서 트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질문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혹시나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아니면은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꼭 질문을 하고 싶다는 관객분이 계신가요? 네,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없는 것 같군요. 네,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술관 전시는 6월 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고요. 이제 여러 차례 광고 드렸지만 브로셔 구경문이 다 들어가 있는 상당히 열심히 만든 브로셔가 3,000원에 티켓과 같이 사면 5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압박받나? 네,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에서 이제 5월 31일에 지금 전시 함께 기획한 윤성 부장님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의 모은영 프로그래머님과 같이 성찰과 전망이라는 이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 자리에서 오늘 좀 나왔던 얘기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퍼블릭 토크에서 약간 부드럽게 진행이 되지 못했던 어떤 주제들까지 해서 진행은 되게 부드럽게 진행은 부드럽지만 마무리가 폭발이었어요. 네, 트위터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고 31일날 진행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행사 신청받는 이메일이랑 공지 같은 것들이 미술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통해서 나갈 예정이니까요.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이제 한국영상자료원 트위터 그리고 일민미술관 트위터랑 페이스북을 팔로우하시거나 라이크해 주시면 항상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른 속도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부르셔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 빨리. 이벤트도 생각 중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